지금 화면 공유 됐나요? 최순우 지금 화면 공유 됐죠? 아니요, 아직 화면이 지금 안 보입니다. 안 보였어요? 아니, 보입니다. 슬라이드 쇼. 됐나요? 네, 잘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빨리 해상교통법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다른 분이 하셔야 되는데 다른 분이 다른 일정 때문에 안 돼서 제가 이렇게 해상교통법 강의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해상교통법은 우리 도로교통법에 대응하는 바다에서 항해를 할 때 이제 항해사들이 어떻게 항해하는가를 정한 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한 8가지 정도 그 항목을 뽑았고요. 여기 보시는 요 책이 뭐 제가 그 펴낸 책입니다. 2000년도 제가 교수되고 1년 만에 해상교통법이라는 책을 펴냈는데, 뭐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김현장 법률사무소에 4년 근무하면서 이제 그 선박 충돌 처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게 이제 사고 처리의 기본이 되는 것이 이제 해상교통법이기 때문에 한 4년 동안 이렇게 쭉 연구를 했었는데, 배 타고 있으면서 뭐 항해사 선장일 때 아이고 너무 몰랐구나.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그 반성 차원에서 제가 이제 교수로 이제 취임하자마자 한 1년 동안 집필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책이 나왔는데, 그 해상교통법을 과거에 이제 법학을 공부하신 교수들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논리성이 좀 떨어졌었는데, 제가 조금 논리를 세워가지고 요 책을 만들었는데, 뭐 일선에 계신 선장들이 많이 읽고 또 도선사 시험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도로교통법과 마찬가지로 이 해상교통법도 이 강행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정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면 이제 허용하지 않아야 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좀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조약의 필요성이 이 그 해상교통법에는 존재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조금만 나가면은 일본 배 또 중국 배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바다에서 항해하는 방법이 똑같아야 되지 나라마다 다르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하고 미국은 이제 이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다니는데, 이제 일본과 영국 같은 경우는 왼쪽을 다니지 않습니까? 이 핸들도 반대로 있고, 이제 그런 상태로 바다에서 배들이 만나게 되면 충돌 사고가 나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콜레그라는 요 국제 조약에서는 우측 통행을 하도록 이제 통일화되었고, 바다에서는 어느 나라 상관없이 똑같은 법이 이렇게 적용이 돼서 충돌을 피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콜레그 국제조약에 또 비준을 했으면서도 또 국내법으로 해상안전법이 일부러 이걸 이제 도입을 해서 우리가 그 국내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이 요 충돌 그림입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돌아와서 항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2년에 요 조약이 만들어졌고, 우리가 무슨 예방 규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규칙이라는 것은 법률 밑에 또 하위적인 효력을 갖는 것이 규칙인데, 일본 사람들이 이게 규칙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법률하고 동등한 효력을 갖고 있는데, 말하자면 이름이 잘못 붙여졌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뭐 국제해상 충돌 예방 규칙이라고 하는데 이 조약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해상안전법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지리적으로 이제 개항에서만 적용되는 법, 개항에 지금은 이제 무역항으로 바뀌었는데 외국 상선이 입항이 가능한 개항이나 무역항에 적용되는 법을 우리가 이제 기항질서법 또는 선박 입출항법이라 하는데, 여기 이제 특별하게 선박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규정들을 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72년에 이 충돌 예방 조약이 만들어졌지만은 이미 19세기에 이런 그 충돌 예방 규칙이 이미 만들어져서 사용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항법의 대원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스타보드 핸드 룰이라고 이제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데, 이제 오른쪽 법칙, 그래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봐서 자기 오른쪽에 배가 있다면 그 배가 이제 피항선이 되는 그런 원칙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 그림에서 보면은 이 배가 이제 충돌하기 전에 이 배는 이쪽에 있고 이 배는 이쪽에 있다 그러면 이 배의 그 진행 방향으로 봐서 오른쪽에 이 배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요 배 이렇게 뒤로 조금 후퇴하면요. 요것도 후퇴하면은 요 배가 진행하는 방향이 이쪽인데 오른쪽에 이 배가 있기 때문에 이 배가 이제 피항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상대선을 두고 있는 배가 이제 피항선이 되는 원칙을 우리가 이제 우현 법칙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피항할 때도 서로 이제 왼쪽이 지나가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배는 이쪽으로 지나가게 되는 거죠. 이 배는 오른쪽으로 오고,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우리나라 현재 도로에서 이제 우측 통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통행을 하라는 것이 이 바다에서의 항법의 첫 번째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조종 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열등한 선박을 피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계 상태에 따른 항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제가 지난주에 동아일보에 여기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그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서 거기도 이제 결국은 사람들이 통행이 문제가 됐었는데, 우리 바다에서는 이제 우측 통행의 원칙이 이제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설명을 지난번 저 칼럼에 제가 실은 바가 있습니다. 시계 상태에 따른 이제 항법이 있는데요. 여기 시계 상태에 따른 항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바다에서 배들이 만나게 되면은 눈으로 상대방 배를 확실하게 잘 볼 수 있는 경우와 안개 껴 가지고 잘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어떤 경우에든지 다 적용되는 항법, 이렇게 항법이 7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은 상호시계 내의 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상호시계 내의 항법은 이제 서로 눈으로 배가 어디에 한 5마일 이상 배들이 이렇게 앞에 있는데 이 배가 어떻게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면 상태, 횡단 상태, 추월 상태, 요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뭐 제가 2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하늘색하고 녹색 요 배가 있지 않습니까? 요 배가 바로 정면에 있죠, 그죠? 서로 정면에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정면 상태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피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측 통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 배가 이쪽으로 와버리면은 우측 통행이 안 되게 되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럼 이쪽 우측으로 배가 이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 배도 오른쪽으로 틀어서 이제 가도록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 횡단 상태입니다. 횡단 상태,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 배가 진행하고 이 배도 진행하면 요 부근에서 배들이 만나 가지고 충돌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서로 이제 크로싱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접근하는 상대 선박을 오른쪽에 갖고 있는 배가 피항선이 되니까요. 이 배가 이제 피항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항할 때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들어가지고 서로 왼쪽 지나도록 가면 된다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 이 녹색 배가 이제 피항선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저 푸른색 배는 자기의 왼쪽에 이 배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 배는 이쪽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오른쪽에 이 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배가 이제 피항선이 되는 것이고 또 오른쪽으로 들어가라는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월 상태입니다. 우리 육상의 그 항법과 이제 크게 다른 것이 이 추월 항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육상 도로는 차선이 뭐 3개, 4개 있으면은 그 차선을 따라서 추월을 해가게 되는데 바다에는 그런 선이 없기 때문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그 속도가 빨라가지고 추월하게 되는 배가 이 배의 추월 당하는 배의 오른쪽 왼쪽을 이제 오버테이킹해서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선이 없다는 점, 그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추월 상태는 속력이 빠른 배가 속력이 느린 배를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선박의 책무란 항목이 있습니다. 선박의 책무. 선박의 책무란 항목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요거 시계 상태에 따른 항법에서 서로 눈으로 보일 때 여기 4가지 항해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3가지 정면 횡단 추월은 설명드렸고 이제는 선박의 책무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서로 선박이 만났을 때 피할 수 없는 선박에게 말하자면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선박에게 어떤 선박을 피하라고 이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닻을 놓고 있는 선박하고 항해하는 선박이 만났다 그러면 닻을 놓고 있는 선박은 우리가 이제 주차 정차하고 있는 선박하고 똑같으니까 차랑 같으니까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항해하는 배들이 무조건 하고 이 닻을 놓고 있는 선박을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 위에 떠 있는 선박이 기관이 고장 나가지고 또 조타기가 고장 나서 아무런 동작도 취할 수 없다 그러면은 이 배로 하여금 어떤 배를 피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조종 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열등한 선박을 피하도록 그런 이제 규정을 우리가 이제 정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그림에서 그 제가 이 배가 피항선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접근하는 배를 자기의 오른쪽에 가지고 있으면 이게 피항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푸른색 배가 피항선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배가 지금 기관이 고장났다 또는 조타기가 고장나서 움직일 수 없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본 그 선박의 책무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제는 이 배가 제대로 항해하고 있는 이 배가 피항선이 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상호시계 항법에서 이게 이제 횡단항 상태라면 이 배가 피항선인데 지금 이제 조타기가 고장났다 그러면 선박의 책무 규정에 가서 이럴 때는 조종 성능이 우수한 이 배가 녹색 배가 이런 횡단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항을 하라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선박의 그 책무에 따라서 조종 성능이 이제 없는 선박은 이렇게 보호를 이제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호시계에 있는 이 4가지 항해하는 방법이 이제 그 선박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물론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이 민사 소송으로 결국 가게 되거든요. 선박이 충돌이 나가지고 뭐 배가 침몰했다 그러면 1,000억의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상대방 과실만큼을 우리가 그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과실이 70%다 그러면 1,000억짜리 배가 침몰했으면 700억을 내가 받아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면 상태가 되면은 50%만 받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럼 아까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배의 경우에는 지금 횡단 상태에서 피항선이기 때문에 과실 비율이 70% 정도가 됩니다. 통상. 그러면 내가 받아올 수 있는 돈이 이 배가 침몰했다 그러면 1,000억짜리 침몰했다 그러면 자기가 70%이기 때문에 300억만 받아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자기가 조타기가 또는 기관이 고장 나가지고 자기가 유지선이고 이게 피항선이라 그러면 이 배가
80% 정도 과실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800억을 받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상태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이제 손해배상의 문제에서 해상 변호사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계 상태에 따른 항법 중에서 또 제한 시계가 있습니다. 제한 시계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야가 한 2마일 정도 됐을 때 한 300, 그러니까 3,500m 정도 됐을 때 그때가 이제 제한 시계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항법은 어떻게 되냐면은 왼쪽으로 배를 틀지 말고 감속해서 운항하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에 안개가 껴버렸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 배가 피항선이고 이 배가 유지선이었던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두 선박이 모두 피항선이 되는 격이 됩니다. 그러면 충돌이 나서 이 배가 침몰했다 하더라도 이 배가 받을 수 있는 돈은 500억밖에 안 됩니다. 이 배의 과실 50%, 이 배의 과실 50%는 서로 다른 결과가 된다는 거죠. 예, 그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에 따르면은 이게 선박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항법을 잘 알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있지만 충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 비율이 얼마냐 따라서 손해배상을 얼마로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이 항법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를 들면 정면 상태, 이럴 때는 정면인데 조금만 기울어지면 횡단이 되거든요. 그럼 과실 비율이 50대 50에서 70대 30으로 변경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한 시계가 되면은 과실 비율이 50대 50이 되는데 한 3마일이었다 애매하다 이렇게 되면은 또 이 과실 비율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선박 충돌의 그 민사적인 측면에서 손해배상과 이 항법은 대단히 중요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시계의 항법, 안개가 꼈든 꼈지 않든 간에 관계없이 적용돼야 되는 또 항법이 있습니다. 이제 좁은 수로와 이제 동항 분리수역인데 좁은 수로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칼럼에도 적었는데요. 지금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요게 이제 잠수교고 요게 이제 행주대교입니다. 한강입니다. 왼쪽이 이제 잠수교고 요게 행주대교입니다. 그래서 요 선박은 이제 잠수교에서 행주대교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배는 행주대교에서 이제 잠수교를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측 통행이 원칙이니까 이 배는 올라가는 배는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이 자기 오른쪽을 여기 붙여서 가야 되겠죠. 이 강북에 있는 그 기슬에다가 붙여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해를 해야 되고 내려가는 배는 마찬가지로 자기 오른쪽을 또 강남 쪽에 붙여서 이렇게 이제 항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좁은 수로의 항법입니다. 좁은 수로의 항법. 그래서 한강의 항해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보시면은 반드시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여기 이제 이제 항로가 이제 물론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렇게 하지만 이걸 잘 모르고 이쪽으로 가야 될 배가 중앙에서 항해한다든지 또 이쪽으로 항해해야 될 배가 이쪽으로 와서 항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이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지금 한강을 중심했지만 여기 이제 섬이 이렇게 놓여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기 오른쪽을 이제 붙여서 육지나 섬에 붙여서 항해를 하라는 것이 바로 협수로 항법입니다. 좁은 수로의 항법.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뭐 시계가 좋든 나쁘든 똑같이 적용되어야 되게 됩니다. 네, 동항분리수역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어선의 이제 항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우리 바다에서 그 사망하시는 분들이 1년에 한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은 이 어선의 그 충돌 사고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선의 충돌 사고가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는 어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항법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상선에 근무하는 분들은 학교가 다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 나왔습니다만 인천 해사고등학교, 또 부산 해사고등학교가 있고 또 해양대학이 있고 해서 그 학교에서 이런 충돌 예방 규칙, 해상교통법을 이제 공부하지만 어선은 이제 그렇지 못합니다. 영세하기 때문에 또 5만 척이나 되기 때문에 교육이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이 항법을 어떻게 어선 선장들, 어선원들에게 교육시킬까 하는 것이 이제 큰 과제입니다. 또 어선의 항법이 또 복잡하고 확립이 안 돼 있다는 것도 참 안타까운 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선이라고 하지만은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조업하지 않고 항행할 때는 일반 동력선과 똑같이 취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닻을 놓고 있다면 이제 정박 중인 선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로 작업에 진짜 종사하고 있으면은 이제 우선권을 부여를 받습니다. 트롤 작업을 하고 있다면은 그물 때문에 이 배의 움직임이 자유롭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그 우선권을 갖는다는 이야기는 이제 어떤 이야기냐 하면, 제가 아까 여기 설명드렸는데 이게 이제 피항선이지 않습니까? 횡단 상태에서. 근데 여기서 트롤을 끌고 있었어요. 큰 트롤을 끌고 있었다면은 이게 이제 조정 성능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 배가 피항선이 되고 이 배는 유지선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로에 종사하는, 말하자면 어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이제 릴 낚시를 하거나 오징어 채낚기 작업을 해도 내가 조정 성능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우선권을 받는다 해서 피항에 이제 소극적인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국제조약이나 해상교통법에 가면 우선권을 갖지 않습니다. 조정 성능을 제한하는 어구를 달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릴 낚시, 우리 낚시 관련되는 TV 오락프로에 보면은 릴 낚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배들은 이제 우선권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오징어 채낚기도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 서는 이제 우선권을 갖지 못한다. 상대방 배를 피하기에 충분한 조종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다만 물풍이라고 이제 시앵카를 달고 오징어 채낚기 작업을 하면은 그때는 이제 우선권을 우리가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문제인 것은 이 종류선의 경우입니다. 배가 이제 항구에 가까이 와서 이제 대기할 때 이제 그 기관을 꺼버리고 배가 이제 드리프팅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관을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관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현 상태로서는 이제 기관이 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하고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 해양안전심판원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IMO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야, 정유선 그렇게 이제 기관을 정지하고 떠 있는 선박도 항행 중이다, 언더웨이다. 그래서 똑같은 항법이 적용된다라고 했고 우리 학자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해양안전심판에서는 아니다, 이건 이제 우선권을 부여해야 된다 해서 이제 우선권을 부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양대학에서 이제 저 같은 교수들한테 배운 학생들은, 야, 정유선은 그런 우선권이 없다고 이제 알고 있고, 실제 실무에서 어선들 정유하고 있는 선박들은 우선권이 있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항법이 오해가 있어가지고 정유선의 충돌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될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항에 적용하는 특별 항법 규정이 없다라고 해서 제가 좀 어항에 적용하는 특별 항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로 논문도 하나 이제 썼고 했는데, 강동화 위원 이거 보이시나요? 강동 부장님? 예, 예, 잘 보입니다. 우리 고향 축산항입니다. 김연빈 대표님, 우리 축산항 보이시죠? 이게 대단히 아름다운 항구고요.
제가 그 예, 잘 보입니다. 예.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요. 이게 어항이거든요. 이 어항이면은 이 어항에서 이 어선들이 이제 항해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부두 쪽으로 들어가려면 이쪽으로 붙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붙어서 가야 되고 여기서 출항하는 어선들도 이렇게 남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조금 전에 여기 보면 요 조그만 배가 이제 여기서 이 나가는 배인데 오른쪽에서 붙어가지 않고 이 왼쪽으로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우리 고향에도 가보면은 이 항내의 질서가 뒤죽박죽이에요. 이 어선들이 어떻게 항해해야 될지 확립된 항법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장하고 싶은 것은 물론 이제 우리가 해사안전법이라는 큰 법이 있지만 이렇게 조그만 어항에서 항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알기 쉽게 한 5가지 정도 항법을 딱 정해서 숙지시키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입항선과 출항선 여기 좁지 않습니까? 이럴 때도 입항하는 선박이 출항하는 선박을 피해 있다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막 들어와가지고 충돌 나거나 이렇게 또 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부두에 보면은 배들이 여러 척 붙어 있기 때문에 후진하는 경우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후진하다가 충돌 사고 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후진하는 선박이 또 피후진선을 또 피하도록 하는 이런 특별한 항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몇 가지 좀 주의해야 될 사항만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나라 그 해상교통법 그리고 이제 국제규칙 제2조에 가면 이 선원의 상무라는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 항법 규정이 적용되지 못하는 상황에는 선원의 상무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선원의 상무란 것은 이게 재결이 나봐야 판결이 나봐야 어떤 것이 선원의 상무인지를 사후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항법 규정은 이미 법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선원의 상무를 적게 적용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에는 이 충돌 그 사고에 적용돼야 할 그 법 조문으로 선원의 상무로 드는 경우가 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제 항법을 굉장히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선원의 상무도 법률의 규정 안에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이제 일반 규정 비슷하게 조리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천 항로가 있습니다. 추천 항로는 이런 항법 규정이 아니고 이제 일본 같으면 이제 선장협회가 이쪽으로 이제 항해하십시오 하고 이제 추천한 이제 항로입니다. 근데 해도에 가면 그 추천 항로가 이제 항로가 선으로 이제 그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우측 동항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가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추천 항로도 이제 그 어떤 규범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우측 동항을 해야 된다 하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를 뭐 따라서 이제 하는데 추천 항로란 것은 아직은 이제 법률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그 이제 규범으로서 효력을 갖지 않는 것인데 이 추천 항로라는 것은 가능하면 이제 없는 것이 좋겠죠. 법률로 제대로 이제 만들 필요가 있고 법적 확신이 생겼으면 빨리 법률의 규정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속력에 따른 우선권이 있는가 이제 주로 이제 그 어선에서 주로 이제 그런 주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충돌 사고 나면 어선에서는 야 상선이 우리를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상선은 뭐 12나트에서 24나트까지 가고 어선은 뭐 3나트, 5나트씩 가니까 속력이 빠른 상선이 항상 속력이 느린 어선을 피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근데 우리 그 항법에는 속력에 따른 우선권이 없습니다. 언더웨이면은 그러니까 정박 중이거나 얹혀 있는 상태가 아니면 모두 똑같은 동등한 그런 지위를 갖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박의 크기에 따른 우선권이 있는가?
이거는 이제 어선청에서 이제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상선은 뭐 엄청나게 크고 어선은 작기 때문에 상선이 어선을 피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그런 이제 그 이제 어선 선장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은 이제 항법이 아니고요. 크기가 작든 크든 똑같이 항법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계양질서법 그 이제 선박 입춘항법에 가면은 잡종선 우선 피항선이라 그래가지고 그 경우에는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기동성이 좋은 이제 우선 피항선 잡종선이 이제 예를 들면 터그보트 같은 것이 이제 큰 상선을 피하라고만 되어 있을 뿐입니다. 네, 그다음 이제 항해사들이 항해 시 이제 주의해야 될 내용인데요. 이제 철저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2등 항해사 때인데 이렇게 망원경을 가지고 상안경을 가지고 지나가는 배들을 이제 빨리 이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제 무인 선박이 생기면은 자유운항 선박이 생기면은 이제 자유운항 선박은 이제 사람이 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계를 룩아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주요한 이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피항선은 그러면 어떤 동작을 취해야 되는가? 적극적으로 오른쪽으로 이제 선수를 틀어서 피항하라고 이제 항법에서 이제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빠른 시기 내에 오른쪽으로 틀어서 가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방위각의 변화가 없으면 충돌의 위험이 있다는 것.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요걸 좀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이제 중요합니다. 제가 제 교재에 있는 걸 좀 가져왔는데요. 요게 이제 그 자유로 콤파스라고 그 상대방의 그 나와의 각도를 우리 배와 상대방 사이의 그 뭐랄까 방위각을 떨어진 각도를 보는 요 장치입니다. 요 장치를 가지고 옆에서 오는 이렇게 배를 보면요. 요거는 지금 한 30도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내 진행 방향을 보면 30도가 되고요. 그리고 진행을 계속할 때 요 배를 봤는데도 계속 30도예요. 계속 30도. 그렇게 가면은 그대로 가면은 이게 충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 배를 봤는데 상대방 배의 그 방위각이 변화 없이 접근하게 되면 충돌이 된다라고 우리가 그 규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도가 적어지면 이제 지나가는 것이 되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그 항해사가 지켜야 될까 꼭 알아야 될 내용 이 내용입니다. 그 상대방과 내 배와의 그 방위각이라 하는데 서로 몇 도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지를 이제 확인해서 그게 변화가 없다면 충돌의 위험이 있으니까 빨리 피항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에 이르는 거죠. 그리고 유선은 이제 침노와 속력을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 옛날 우리 할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야 그 밤에는 배가 어떻게 다니냐 불을 다 켜놓고 다니냐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바다에서는 밤에 불은 이제 다 꺼두고요. 불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말하자면 이 배의 그 형상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5개의 등만을 켜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이 배의 선수거든요. 요 위에 하얀 등이 하나 켜지고요. 그리고 요 위에 마스터라고 높은 등이 또 하나 흰 등이 켜집니다. 그리고 양쪽에 빨간 등, 그 다음에 녹등 이렇게 켜집니다. 양쪽에 현등이라 그러고 그리고 요 선미에 또 등이 하나 이렇게 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등의 모양을 보고 있으면은 상대선이 서 있는 모습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기철 도수사님, 우리 또 전용우 우리 교수님 같으신 경우는 이제 뭐 항해사 출신이니까 이걸 금방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흰 등이 하나 있고요. 요것보다도 더 높은 쪽에 이 흰 등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빨간 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에서 볼 때 이 배의 왼쪽 부분을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뭐 가리키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왼쪽에 이렇게 등이 이렇게 켜지고 오른쪽에 등이 켜집니다. 그래서 이 뒤에서는 이 등이 안 보입니다.
빨간등이나 녹등이 뒤에서는 안 보입니다. 앞쪽하고 약간 옆에서만 보이기 때문에 이 빨간등이 보인다는 건 적어도 우리가 이 배의 뒤에 있는 것은 아니다. 앞쪽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홍등과 녹등이 이제 다 보이게 되는 거죠. 이 각도 자체가 보이게 돼 있으니까요. 예. 자, 이제 뭐 요 금방 한 5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손해배상의 문제인데요. 조금 전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횡단 상태 같으면 이제 피항선이 과실을 한 70% 정도 가져가니까요. 뭐 별다른 동작을 취하지 않았다면 과실 비율이 7대3이 돼가지고 내가 700억을 수령할 수 있는데 안개가 꼈다 그러면 이 과실 비율이 50대50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충돌 사고 나면은 선원들 인터뷰해가지고 이걸 이제 항법을 정할 때 이게 돈이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제 배에 올라가서 이제 항해사한테 우리가 이제 횡단선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안개가 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안개 껴지 않았냐고 했더니 안개가 꼈다 그래요. 그런데 안개가 꼈다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한 2마일 정도 앞이 보였다라고 해야 되거든요. 3마일까지 보였다 그러면 이 제한시계 항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항해사가 자꾸 3마일까지 보였대요. 그럼 저는 2마일로 말해 주길 바라는데 자꾸 3마일이라 그래가지고 선장한테 가서 이제 설적 이야기해가지고 선장님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2마일로 되면은 한 200억 차이 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선장이 다시 이야기를 하긴 했나 봐요. 근데 저 누구야? 저보다 하여튼 저 회장이 드라마를 살렸어. 그래서 이제 선장이 그 항해사한테 이야기했는데 다시 저는 별로 표정력이라는 게 질문해봐도 아주 뭐 그런 게 없잖아. 다시 질문해봐도 이 항해사가 3마일이라 그래가지고 돈 200억을 잃어버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실 비율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항법을 잘 알고 또 우리 해상 변호사들이 이 부분을 섬세하게 잘 처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항법에서 추가로 이제 고려돼야 할 사항은 아까 이제 어항에서 이제 어선들이 적용할 특별 항법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그리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면서 야 그러면 레저 기구들은 뭐 어떻게 되냐 라는 좀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고무보트 같은 레저 기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이제 수상레저 안전법에 레저 기구들 사이의 항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은 레저 기구하고 이제 일반 선박들이 만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좀 누락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것이 빨리 이제 그 수정돼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정유선의 경우에 그 이제 뭐 논란이 많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좁은 수로 이 좁은 수로도 아까 제가 이제 오른쪽으로 붙어 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오른쪽 붙어 가지 않고 상대 그 이제 항로 말하자면 이제 그 나무의 항로에 들어와 가지고 충돌이 난 경우에는 큰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좁은 수로라는 것이 그 1000톤 한 2000톤 선박의 경우하고 조그만 아주 작은 어선하고 좁은 수로인지 아닌지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선박의 크기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논란이 많은데 이걸 이제 고시를 좀 공표를 빨리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선원의 상무 규정도 너무 많이 적용되고 이 선원의 상무 규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법을 불안정하게 하기 때문에 요 유형화를 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좀 선원의 상무 규정의 적용을 좀 적게 하고 항법 진짜 규정을 적용하는 그런 것으로 빨리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법률로서 이제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게 법적 안정성을 가져오기 위해 가지고 선원의 상무 규정이 적용되는 그런 이제 항법을 유형화해 가지고 유형화해서 이제 수봉자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하고 강의를 마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한기철 도수사님이 요 부분을 또 잘 아시니까 좀 그 코멘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 교수님 저 해상교통법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 해상교통법 강의 이 책자는 지금 일선 선장뿐만 아니고 우리 도전사들에게도 거의 바블 같은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이 지금 5판까지 나왔는데 제가 3번에 걸쳐서 책이 나올 때마다 또 초고를 받아가지고 우리 김인년 교수님과 함께 교정 작업을 해가지고 저는 이 해상교통법 강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좀 애착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일목요연하게 우리 항법이라는 게 정리된 책이 없었는데 우리 김인영 교수님이 목포 해양대 교수로 재직 시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발간하신 이 해상교통법인데 어쨌든 우리 해기사들에게는 정말로 좋은 책이 틀림없습니다. 제가 그 도전사를 하면서 해사고나 그 해양대 학생들 대상으로 특강을 많이 실시했는데요. 실은 지난달에도 그 부산 해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달 전에 실습선을 방문해서 특강을 했습니다. 불행히도 지금 3학년에 재직 중인 이 학생들은 지금 이게 코로나 발발해서 학교를 제대로 나올 수도 없었고 또 개인 실습도 못하고 단지 이번에 이제 그 실습선에 승선해서 한반도에서 연안 항해를 하는 것이 유일한 지금 실습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그 학생들한테 짧은 시간에 정말로 무슨 얘기를 해줘야 제일 효율적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올라갔는데요. 지금 아까 김인영 교수님이 잠깐 말씀했지만은 이 항법이라는 것은 시정 상태에 대해서 크게 나눠지거든요. 상호식의 항법이냐, 제한식의 항법이냐, 모든 식의 항법이냐. 그래서 아까 2말, 3말에서 얘기했지만 학생들한테 질문을 던져보면은 과연 내가 지금 이제 곧 나가면은 당직 항해사로 하루 8시간의 그 항해를 책임지고 당직사관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상호시계하고 제한시계는 벌써 항법 자체가 양쪽 선박이 피항선이 되느냐, 한쪽이 유지선 편선 상당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시정 상태에 대한 그 항법의 대원칙, 그다음에 그 특별법 우선칙에서 우리가 부산 항내를 항해할 때 해사안전법, 선박입출항법, 국제규칙 등이 있는데 어떤 것이 우선으로 적용이 되는지, 그다음에 또 그 유지선하고 피항선의 책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학생들한테 질문을 던져보면은요, 쉽게 해서 유지선은 사고 났을 때 책임이 제로고 피항선이 100%의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거든요. 또 정박선에서도 내가 정박선이니까 나는 책임이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아니란 생각을 갖게 되는데 우리 김인영 교수의 그 해상교통법 때 보면은 주요 판례를 들어가지고 거기에 재결 기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실제로 그 마주치는 상태, 그다음에 횡단 상태, 추월 상태에서 어떠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몇 %까지 과실 비율이 적용되는지를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주의를 시켜드렸습니다. 제가 그 2000년대도 또 해양대 실습선에 올라가가지고 한국 해양대에서 3시간 특강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던졌던 질문은 해사고 학생, 해양대 학생들 공이 크게 다를 바 없었거든요. 학생들이 이제 바로 나가서 당직 항해사로 해야 되는데 아직 항법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그 정리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대상선에서 선장 시절에 실습생 또 그다음에 처음 3등 항해사로 나오면은 이러한 그 우리 국제 규칙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많은 그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기본 지식을 주입을 했는데요. 정말로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이 국제 규칙 콜렉에 대해서 완전히 좀 이해를 하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선장 시절 2000년 무렵에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그 한국해양대학의 그 커리큘럼에 이 국제규칙 그 과정이 없었어요. 이 중요한 과목인데 이거를 학교에서 강의를 안 하고 실습 중에 본인은 리포트로 대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해양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에게 연락도 드리고
또 현대상선을 통해 가지고 이거는 그야말로 큰 미스를 범하고 있다. 목포 해양대학에서는 이 커리큘럼이 들어가 있는데 한국해양대에서는 국제규칙, 우리 운전을 말하면 운전 규범도 모르고 학생들을 그 자율에 맞춰가지고 공부하고 나와서 항해서를 한다는 건 이건 큰 오류인데 다행히 그게 이거 수정하는데도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이 개정돼가지고 지금은 이 콜레그 국제규칙이 이제 학교에서 강의 과정에 포함돼서 천만다행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참 김영 교수님께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재결 기준에 보면은 그 횡단시 그 유지선과 피항선의 그 재결 규정이 65대 35로 돼 있는데 이 앞에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은 70% 정도 되는데 혹시 이게 뭐 그동안에 해심에서 어느 정도의 수정이 있던 건지 아니면 그냥 비근한 예를 들기 위해서 70대 30으로 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어쨌든 우리 해사고등학교 또 한국해양대 학생들이 이 해상교통법이라는 좋은 교재를 가지고 실무 당직 항해사로 나가기 전에 정확한 항법을 이해를 하고 실무에 임해가지고 항해를 하면서 사고 제로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본을 잘 닦고서는 실무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도수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 책 쓸 때마다 우리 한도수 선생님이 다 수정해 주셔가지고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질문 좀 모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강동화 KPI 부장님, 아마 선박 충돌 사고 나면은 P&I 클럽이 이제 개입되기 때문에 뭐 그런 법률적인 문제 또 최근에 선박 충돌 사고 많이 나는지 등등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강의 다시 한번 저도 다시 상기하는 기분으로 잘 들었습니다. 이제 기초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이 항법은 워낙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요. 제가 실무 처리하면서 좀 느꼈던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실제 그 앞에 전용희 교수님께서 그 회계 전문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충돌 사건 처리하면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회계 전문 인력 부족 자체가 이제 육상의 회계 관련 부대 산업에도 실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게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전문 인력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일본에서 충돌 사고가 나게 되면 그 일본에서 과거에 비해서 그 회계 경험이 없는 변호사나 검정인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이런 항법들을 설명을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상대방의 하고 다툼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을 좀 지적해야 되는 상황까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좀 노령인 그 변호사님들이나 검증인이 많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더 적극성도 많이 떨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회계 전문 인력이 저희가 계속해서 부족하다 하지만은 이게 이제 한국에서 이게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제가 좀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은 이러한 부분에서는 충돌 사고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요즘 검정인 찾기도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사고를 처리함에 있어서 과거에 비해서는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충돌 사고가 났을 때 저희가 가장 먼저 선사에 요구하는 부분은, 선원한테 요구하는 부분은 이제 항해 기록 저장 장치, VDR. 그러니까 지금은 솔직히 인터뷰를 못해도 그냥 VDR만 다운로드 받으면 사고 처리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90% 이상 모든 기록이 다 저희가 리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저희가 기술 발전으로 조금 커버를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충돌 사고가 났을 때는 상대 선이나 우리 선에서의 그런 뭐 선원들의 진술이 좀 중요한 사실은 뭐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은 VDR로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경 같은 경우도 뭐 미국 코스트가서도 마찬가지고요. 실제 사고 나면 형사처벌 관련해서 이제 형사조사에 있어서도 VDR을 사전에 충분히 다 리뷰를 하시고 VDR부터 자료를 이메일 제출을 받으시고 한 2, 3일 정도 풀 리뷰를 하시고 선원들을 소환하셔서 인터뷰를 하십니다. 그 인터뷰에서 VDR하고의 사실과 다르면 거기에 대해서 또 문제를 제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VDR 같은 부분은 저희도 이제 선원들한테 가장 먼저 교육을 하는 부분이나 선사에도 그렇고 선원들에게도 꼭 이제 뭐 백업을 하셔라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처리되고 있는 트렌드를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충돌 사고 나서 뭐 저희가 영해에서 우리나라 영해 사고가 나면 아까 형사 관할은 어쩔 수 없이 뭐 한국에 뭐 관할에 상립 관할을 가지지만은 민사 같은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상대방하고 합의를 합니다. 민사 관할을 어디로 할지, 그러니까 어디에서 다툴지. 그래서 저희가 관할을 보통 한국 영해에서 사고 난다 하더라도 한국적 선박들이 아니면 이제 제3국의 관할들도 많이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민사 관할은. 그래서 저희가 보증장 클럽 이제 보험사로서 보증장도 나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 제한 이슈도 있고 해서 이제 관할을 되게 중요하고 중거법도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싱가포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실제 제3의 관할로 많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도 해사 법원 이후에 충돌 관할지로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게 뭐 해상교통법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성을 상당히 가지고 있고 법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엄청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해사법원 우리나라 꼭 만들어져서 이런 충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충돌 사고에 대한 선례를 좀 남기고 외국에도 우리가 이렇게 충돌 사고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민사 판결을 한다. 우리나라 해심의 재결도 있지만은 민사에 관해서는 해사법원이 또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해심 재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한다라는 부분들을 좀 계속해서 좀 선례를 만들면 저희가 제3국의 충돌 관할 그 법원으로서도 상당히 좀 존경을 받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희 후배들도 그렇고 이런 회계 전문 인력들이 계속 양성이 되면서 정말 뭐 변호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 판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좀 전통이라보다는 저희가 더 일자리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좀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그 손동우 항해사님. 손동우 항해사님. 손동우 항해사 계시죠? 예, 교수님. 예, 손동우 항해사 저기 해상교통법 항해하는 방법을 학교에서 다 배우고 저 배에서도 활용하고 그렇게 하셨죠? 예, 한번 교수님 맞습니다. 그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이제 해상교통법을 이제 저희가 콜레그라는 과목으로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해양대학교 재학 시절에 배웠고 이제 또 김인영 교수님 밑에서 이제 따로 또 이제 대학원에서 제가 지금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학교에서 배웠을 때는 이제 교육 과정이 이제 실무의 그런 적용보다는 이제 단순히 이제 암기나 그런 부분에 치중되어 사실 이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까 이마일 사례와 같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마음에 닿진 않았는데 이제 오히려 이제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서야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마음에 닿게 되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일단 해상교통법 자체가 이제 해상에서 거의 절대적인 룰로 이제 사고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데 이제 어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이제 어민들에 대한 그런 교육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의 그런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어선 관련해서 정초영 교수님한테 좀 부탁을 드렸는데 그 정초영 교수가 들어오시지 않으셔가지고 어선 들을 수가 없는. 김현동 항해사님 대신으로 김현동 항해사님.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저기 수대 지금 그 부경대 실습선에 또 계시니까 예. 좀 어선 쪽에 우리가 항해 해상교통법 또 강의라든지 또 뭐 준수사항 여기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녔던 시절에는 이제 그 커리큘럼상 해사법규라는 과목을 들었던 것 같고 따로 그게 구체적으로 해상교통법이라는 과목은 따로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산대 쪽에서도 그런 과목들이 조금 더 개편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네. 아니 지금 이제 항해사로 계시지 않나요? 그 부경대 실습선에? 예, 실제 네 다니고 그러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콜레그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예. 그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일단 콜레그 책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배웠고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간간히 하면서 해사
면허 준비를 하면서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해상교통법을 한 과목으로 하신 게 아니라 이제 회사 법규 안에 그 일부로서 배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 김윤영 교수님 책을 일단 기본으로 좀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아마 좀 그 수대 쪽에서 좀 부경대 쪽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외항 말고 내항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고 면허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이게 2, 3일 교육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충돌 예방 교칙 이게 공부가 되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받아 나가면은 이제 뭐 상선들 또 외국 배들 만나고 하니까 그 부분을 정말 어떻게 할지 참 그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제가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기철 그 도순사님 질문하신 내용은요. 그 좀 오늘 우리 회원들한테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 오랫동안 뭐 한 콜럼버스 시절 이후로 이 그 충돌 사고가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일본의 그 사카모토 료마 풍문화 사카모토 료마도 세토나이카이 안에서 이제 충돌 사고가 나가지고 배가 침몰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그 충돌 사고로 일본 법원에 올라가서 뭘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과실 비율을 어떻게 정할까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저도 그 김현장 있을 때 또 교수가 되고 나서 이 과실 비율을 조금 수학의 공식처럼 좀 정하면 좋겠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그 미국의 텍사스 대학 오스틴 유학하러 간 이유도 그 학교에 그런 교수가 있었기 때문에 선택해서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수한테 물어봤더니 아이고 김 교수 그 꿈 깨라 그런 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못 만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 가지고 해양안전심판에 계신 선배님들하고 김현장의 또 이진홍 변호사님하고 팀을 꾸려 가지고 그걸 지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지침에는 아무런 동작을 취하지 않고 이제 충돌 사고가 났을 때 기본적으로 과실 비율이 얼마냐 이렇게 이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횡단 관계는 이제 그때 뭐 저는 70대 30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65 해가지고 이제 65대 35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면 상태 그리고 안개가 낀 경우에는 이제 50대 55로 가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10가지 정도 유형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뭐 유명한 영어 저널에도 발표해가지고 뭐 중국하고 일본하고 이거 되게 참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이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70대 30이라는 것은 뭐 제가 개인적인 이제 소견입니다. 횡단 70대 30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고 이제 공식적으로 해심은 이제 65대 그 35인 거고 그 뭐 민사법원은 이제 해심의 그런 예규에 구속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그 강동아 부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선박 충돌 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그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사 법원 등이 만들어지면은 한중일 사이에서 일어나는 충돌 사건은 우리가 가져올 수 있을 정도가 아닌가 이런 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좀 토는 한 5분 정도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해사고등학교 학생들도 많이 들어오셨는데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해상교통법에 대해서 한 5분 정도 하고요. 그 선언 문제가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들 또 아이디어 많으시기 때문에 선언 문제를 좀 한 10분 정도 더 하고 11시 한 10분경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근 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교수님 잠깐 오늘 그 토론하시는 내용 중에 우리 어선에서의 해상교통 충돌법에 대한 교육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실은 저희가 해양수산부에서 지정 교육기관이 2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선 분야에는 해사고등학교와 해양대학이 4개가 있고요. 나머지
17개의 지정교육기관이 있는데 상선 분야 4개 학교를 제외하고 13개 학교는 수산계 고등학교와 수산계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그 지정교육기관 교육기관을 지정을 할 때 교과목을 교육과정을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는데 그 지정에 보면 상선 운항급 교육과정하고 어선 운항급 교육과정에도 국제 충돌 예방 규칙을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정 교육기관을 졸업한 해양고등학교든 수산대학이든 수산계 교육기관에서도 국제 충돌 예방 규칙을 교육을 받도록 돼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김현동 항해사님이 우리 그 부경대학교 나오셨는데 거기서 항법 그렇게 배우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이제 자꾸 언급하는 건 우리 그 축산항이나 이제 그 뭐 후포항 이런데 주로 이제 교육의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분들한테 이제 항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교육시킬 것인가 하는 그 쪽에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포항 수곡 같은 이번에 마이스터고 됐다 그러는데 그런 학교에는 항법을 다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김나룡 대위입니다. 좀 그 교통법 관련해 그 항법 예. 관련해 가지고 잠시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좀 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김현동 항해사와 같은 부경대를 나왔고 제가 학교를 다녔을 때 다른 수산대학도 커리큘럼이 다 이게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얘기 듣기로는 해양대, 한국해양대나 목포해양대에서는 그 해기 과목 필수 이수 학점이 68학점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산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똑같은 3급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필수 해기 수강 과목 학점이 20학점 내외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필수 해기 과목이 아닌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산대에서도 학생들이 이제 수강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이게 좀 수산대가 이제 세분화적으로 이제 선박 적화나 이제 천문항법 이런 게 필수 수과목이 아닌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해기 능력이나 해기 교육 분야에서 좀 많이 취약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게 좀 해수부나 어떤 차원적인 측면에서 좀 해양대와 좀 동일한 측면으로 좀 어선 수산대나 이런 쪽에서도 좀 해기 필수 과목 학점을 좀 늘린다면 보다 양질의 해기 전문 인력이 양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 김나룡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또 계시고 하니까요.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 가지고 그 해기 지정 교육 기관이면은 그런 말씀하신 과목은 다 강의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좀 수정사항이 필요하면 좀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상 충돌 예방 규칙은 이제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그 과장님 또 혹시 말씀 손을 들으셔가지고 예, 그러면 아까 올리고 지금 안 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해상교통법은 그 좀 뭐 기술적이고 좀 단순한 거니까 요건 이렇게 하고요. 한 10분 정도 크리스마스 이브긴 하지만 우리 전영호 교수님 또 나와 계시고 오늘 또 열강하셨는데 좀 더 하실 말씀들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또 교수님께 또 의견도 드리고 답변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호주 사장님 계시거든요. 권호주 사장님, 우리 선언 하시는 SM 사장님이신데. 네, 그리고 박광복 부사장님도 그 예선 쪽 하시는
부사장님이시로서 선원들 아마 양성 어려우실 것 같은데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감복 부사장님 계세요? 예,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문 드리면 그 교수님 그러신데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자율운항 선박 그게 그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선원들이 최소한 5명은 타는 형태로 되지 않겠나 이렇게 되고 전 세계 모든 그 선박이 전혀 선원이 타고 있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이제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선원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확실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교수님 이렇게 아까 발표하신 거는 그런 이제 자율운항 선박의 도래는 이제 고려하지 않고 현재 상태로 쭉 이렇게 가시는 걸로 그러니까 그 한 10년 동안은 보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수급 연구는 현행의 체계에서 이제 했고요. 자율운항선을 반영해야 될 시점에 대해서는 이게 아직까지는 그 통계적으로 어떤 기법을 써서 하는 것이 좀 어렵고요. 다분 이것은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이 전문가들의 견해를 참조해서 이렇게 정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 자율운항선이 가져다 줄 영향은 상당히 있다라고 보는 견해와 그것은 실질적으로 자율운항 선박의 등장이라는 것은 상당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자율운항선과 관련한 개발은 우리가 세계 조선 1위라는 이런 이제 지위를 유지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산자부와 해양수산부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것도 국제선을 중심으로 우리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국제선을 지금 당장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법률적인 또 기술적인 또 기술 중에서 특히 통신 환경이라든지 또 자율운항 시스템 자체에 대한 개발뿐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선박의 각종 하드웨어 관련 사항들이 사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현재까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이 없이는 완전 무인화 기술은 개발되겠으나 실질적으로 자율운항선으로 운항하기에는 상당 기간 동안 시장의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해운 업계에서는 차라리 이제 유럽처럼 인력 수급이 정말 어려운 내양선은 통신 환경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기술적 제약도 적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뭐 이제 아비커선 이런 데서 하는 것은 통신 환경의 제약이 없이 가까운 곳에 하는 테스트는 성공을 거뒀다 이렇게 발표되는데 그것이 원양과 같은 먼 곳에서는 상당히 그 통신 환경이 여의치 않고 동시에 그게 신호를 주고받고 하는 상당 시간 5분 이상의 먹통 사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한계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적으로 기술은 개발되어 가겠지만 거기에 딸린 여러 가지 선박 자체의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이제 확보라든지 또 자율운항선을 추진하는 여러 가지 추진 동력에 대한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연 기반을 쓰는 하나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문제라든지 또한 항만에서의 인프라라든지 그 여러 가지 물류 시스템에 동시에 같이 가야 되는 면이 있어서 자율운항 선박의 기술 개발이 바로 선원의 수요에 바로 현재 반영되기는 어렵다. 다만 자율운항선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미리 우리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준비를 하고 거기에 자율운항 시대에 자율운항 선박을 운항하기 위해서 어떠한 어떤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되는지 거기 인프라에서 활약할 사람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라든지
또 사람 없이 배를 띄우려면 현재는 이제 조선소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배를 수리하겠지만은 자유운항선대에서는 부두에서 선박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새로운 방법의 선박 관리 기법이 필요하게 되는 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자유운항 선박을 시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제조자의 측면에서의 기술 개발도 있겠으나 그것을 운항하는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이 아울러 일어나야 되고 그런 점에서 거기에 미리 선제적으로 기술 인력, 자율운항선이라는 것을 운항하기 위한 바다에 있던 육상에 있던 이런 인력과 또 그 관리 인력의 육성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29가지 중점 과제에 식별되지 않으나 이 과제는 여전히 교육기관에서 중요하게 추진되어야 될 과제로 식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다음 그 미래 회계 인력 연구에서 1차적으로 급선무인 것을 하고 나면 이것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될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 아마도 새로운 인력에 대한 우리가 제도의 정비와 그리고 인력의 육성, 그 인력의 육성은 역시 이제 우리가 공동 추진해야 될 과제로 식별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도이고요. 현재로서는 적극적으로 수급에 반영하기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른 분들 우리 말씀 나누실 분 있으시면 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권호인 대표님. 아까 선호는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수님이 이 자산을 어떻게 측정할 건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지가 하나 궁금하고요. 아까 그 최저임금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외국인 선원들도 똑같이 적용한다라는 것은 차등이 돼야 된다. 육상에도 최저임금제가 외국인 노동자도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죠. 사실은 한국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모두의 역사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공감 가는 얘기를 적으셨어요. 고려 건국이 장보고 이후에 해상 세력이 중심이 됐다. 정확한 얘기입니다. 잘 학계에서 조명하지 않은 건데 지금 한국으로 치면은 해운 회사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그 세력이 고려를 건국했죠. 그 왕건의 조부가 작재건 씨인데 작재건 씨하고 장보고하고 같은 또래였고 아마 같이 장보고 그 선단에 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보고가 죽고 난 뒤에 장보고를 모신 절이 전라남도 화순에 있는 운주사라는 설이 있는데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만 정권 때에 한국해양대학을 설립을 하고요. 공상부가 아닌 상공부를 했고 그리고 해운공사법으로 대한해운공사를 만들죠. 공사법 1호입니다. 이게 이제 한진해로 넘어와서 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 대한민국은 해운을 건국 때서부터 중요시했다라는 게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을 우리 후배들이 잘 전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기 전승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수님 네. 그리고요. 김상환 교장 선생님 계시면 이제 마지막 인사 말씀 이렇게 하시고 이제 그러니까 이한용 선장님 질문 있다고 하시니까요. 이한용 LNG 선장님 지금 휴가 중이신데 선장님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혹시 들리십니까?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 3년차 선장, 새내기 선장 이한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 열어주신 김인영 교수님과 그리고 초대해주신 김상한 교수님 선생님께 너무나 큰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해기인력 정책연구소장님, 전영무 소장님의 말씀 너무나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특히 해기사를 비용의 관점에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명 깊게 들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해기사 이직률이 높은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데 해기사 이직률이 높은 것에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4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째로 뭐 회계사 사회적 단절, 그리고 두 번째 회계사나 또는 승선 생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 회계사의 메리트에 대한 저하,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이게 1, 2, 3번을 더해서 이제 회계사를 지망하는 또는 이제 회계사가 된 특히 초임 사관들의 경우 이 승선 생활을 좀 이게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설계를 함에 있어서 좀 승선 생활을 단기적인 계획의 일부로만 치부를 하고 이렇게 승선 생활을 계획을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뭐 3년, 이제 군대 3년 졸업을 하고 또는 이제 뭐 한 보통 1항사가 되기까지 4년의 세월이 걸리는데 4년에다가 1항사, 1기사 이제 경력 1년 정도를 채우고 이제 그만두는 한 5년 계획 정도를 보통 많이들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인생의 설계 중에서 단기적으로만 계획을 하는 이유가 이제 회계사, 그러니까 배만 타는 것에 대한 좀 부담감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순환근무 제도 같은 것이 있거나 해서 이렇게 승선을 하다가도 육상근무를 하고 다시 이제 승선을 하고 이렇게 좀 유기적으로 되는데 최근에 이제 SM화가 되면서 신매니지먼트화가 되면서 이제 그런 순환근무에 대한 길이 아예 끊겨버리고 승선 또는 비승선 이렇게만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소장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신 게 이제 뭐 1급에 대한 가치를 높이겠다. 그리고 뭐 이런 회계사들이 뻗어나갈 수 있는 길들을 많이 만들고 홍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예. 네, 간략하게 뭐 시간이 많이 비었어요. 그 바다를 왜 뜨느냐 하는 문제는 주로 지적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업계나 또 교육기관에서 잘 그렇게 그런 부분도 잘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래회계 인력 육성 협의회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육해상 순환 근무 부분이 과거는 좀 달라졌다는 문제도 이것은 향후는 그렇게 만들어야 될 과제로 보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유급휴가 제도의 개선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적어도 오늘날에 있어서는 아주 오랫동안 배를 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없다고 봐야 합니다. 예, 언제 떠날지가 문제지 떠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보면 육상이 떠났다가 다시 해상 근무를 하는 그런 적절한 연령대가 또 오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을 과거에는 시장에서 일어났는데 지금은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휴가 제도를 특별히 개선하게 된다면 조금 더 승선할 수 있는 동력을 받게 될 것이다. 예컨대 이제 유럽에서 이것을 한 이유가 한 달 일하면 이제 석 달 일하면 석 달 휴가를 주게 됨으로써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도에 이제 유급휴가 제도를 개선해서 한 달에 6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한 달에 6일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한 달에 한 열흘 가량 되는 이런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일요일 등들을 더 가산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여전히 유럽에 비해서는 3분의 1 정도 수준이죠. 근데 유급휴가를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보름을 주게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석 달하고 한 달분 혹은 넉 달하고 두 달 하게 되면 임금이 한 15% 이상 이제 증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이제 저희 분석에 따르면 유럽과 우리나라 임금 차이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17년 동안 유급휴가 제도의 개선 없이 우리가 지나왔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임금을 격하게 상승시키기보다는 유급휴가를 이렇게 개선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로 보고요. 유급휴가를 개선함으로써 사실상 이제 임금이 상승합니다. 우리나라와 이런 유럽이나 이런 데의 임금 차이가 좀 더 많이 벌어진 것은 그쪽은 유급휴가를 개선했고 우리는 유급휴가를 개선하지 못한 것이죠. 유급휴가를 개선하고 선내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상당 부분 조금 더 승선하려는 이러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바다를 떠날 시점에서도 반드시
최상위 면허를 가지고 떠나게 만들어야 통상적으로 보면은 40대, 50대가 되면은 우리 40대, 50대는 사회에서 중출력이지만은 그 시점에서 성소득으로 회귀하는 사람이 있다면 최상위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대단히 우리가 이제 회계 단절을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급 회계사 육성과 회계 면허 체제를 개선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보여지죠. 저희들이 이제 근무 환경 개선에서 이제 중요 과제라는 유급휴가나 인터넷이나 커넥티비티라든지 의료 관리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오늘날의 사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가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외에도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다양한 이제 회사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중점 과제라는 것은 우리가 공동으로 노사정이나 정부도 빠져 있습니다만은 교육기관을 포함한 이런 곳에서 따로 하지 말고 적어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어렵지만은 하나씩 착실하게 나감으로써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젊은 회계사들이 모두 다 배를 탄다면 사실은 우리나라 선대의 회계사의 부족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아마 현재 승선한 떠나는 인력 중 10년 승선하는 사람이 대략 17, 8% 정도 됩니다. 이것을 10%만 끌어올린다면은 우리나라의 회계 단절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바다에 머무를 수 바다에 계속 승선하리라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오늘 사회가 그렇게 변했습니다. 우리가 3만 5천 불의 이런 국민소득 시대에는 모든 사람을 배를 태우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지금보다 한 10% 정도가 더 10년 동안 승선해 준다면 회계 단절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저희들이 이제 분석 결과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승선을 해서 바다에서 역량을 쌓은 다음에 다시 다양한 회사 산업에서 전문가로서 기여해 나가기를 바라는 이런 이제 그렇게 하면은 회사 산업의 지속 발전, 유지 발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목표를 모든 사람이 승선해야 된다는 이런 목표를 우리가 잡기는 또 그걸 잡을 필요도 없고요. 현재보다는 이직률을 좀 더 줄여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조금 더 바로 회귀시키는 이런 노력 등을 하고 그런 이제 가장 효과적인 것이 근무 여건 개선과 같은 이제 유급휴가 제도 등과 같은 이런 이제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설문 분석을 했을 때에도 젊은 사람들은 임금 자체의 상승보다 유급휴가를 개선한 것을 훨씬 선호한다는 그런 이제 분석 결과도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좀 참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셨고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1급 항에서 말하자면 선장, 갑종 선장 면허를 가지려면 1등 항해사를 2번을 해야 돼요. 근데 2번 못하고 한 번 하고 내린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1년만 더 했으면 선장 면허를 받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가 30살, 29살, 30살 이때가 그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육상에 진출할 수 있는 마지노 나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최종 면허를 따지 못하고 선장까지 진급 못하고 많이들 내려버리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처럼 10년간 더 길게 배 탈 수 있도록 한다면 참 좋을 텐데 현실이 그게 이제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신 뭐 4개월 타고 4개월 쉬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은 장기 승선하면서도 그 휴가 중에 그 자기의 장래를 개척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어떤 학교 석사 과정이 달린다든지 하는 그걸 통해서 접목시키면은 참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과제는 좀 선주들이 좀 양보해 가지고 유급휴가를 많이 좀 더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방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김태훈 강의사가 와가지고 우리 8월달인가 강의하면서
이 선언의 뭐 복지 문제에 대한 이슈가 이제 크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김태훈 군을 이제 우리 고려대학의 석사 과정에 넣으려고 지원을 시켰어요. 그리고 또 한 분도 우리 여기 멤버인데 그 지원을 시켰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이번에 석사 과정에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김태훈 학생은 면접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 면접을 해야 되는데 배에서 줌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됐던가 봐요. 지금 연락이 끊어졌는데 그러니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 면접이 배에서만 되면 되는데 그 줌 자체가 뭐 전 세계 바다에 있는데 줌이란 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선원들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이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됐으면 합격이 되는데. 그리고 또 그 한 학생은 아직도 배를 타는데 제가 막 이제 그 배를 그만둬서 달릴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면접하는 교수들이 아 이거 학교는 그렇게 다닐 수가 없다. 그 계속 좌학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도 배 타면서 어떻게 하느냐 해서 그 불합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좀 안타깝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방송통신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이버 대학 이런 그 사이버 대학 같은 걸 우리가 좀 만들어 가지고 석사 과정 배 타면서도 할 수 있도록 해주면은 아까 우리 교수님 이야기하신 그거 하고 이제 장기 근무하고 연결시켜서 나이가 좀 더 들어도 35세도 내가 어떤 육상 자리를 잘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되면은 좀 장기로 되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가 학교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뭐 그런 제도를 좀 회기사들한테 좀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저도 뭐 좀 생각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예, 김석훈 과장님,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과장님, 예. 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중간에 이렇게 그 질문 나온 사항 중에 이제 육해상 우리 회계사들의 육해상 전환근무 추진에 관한 질문도 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정부에서도 육해상 전환근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우리 전용훈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사항처럼 우리 회계사 면허체계가 지금 6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1급에서 6급까지. 근데 이거를 국제해박과 같이 운항급 관리급 2단계로 바꾸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선원 풀을 좀 저희가 만들어서 육해상 전환 근무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실제 저희 유효 회계사 소지자가 약 62,000명입니다. 근데 실제 승선을 하고 있는 항해사 기관사는 약 29,000명이거든요. 그 나머지 분들은 좀 육상직에 있다는 건데 이런 분들이 다시 선박에 돌아올 수 있는 그 기손 프로그램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 기손 프로그램은 유효 회계사를 면허를 갖고 있던 실효된 회계사 면허를 갖고 있던 그분들이 승선할 수 있도록 승선 교육을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선원의 경우에는 육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선박 금융이나 선박 관리, 선박 보험 이런 전문가를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으로 교육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 62,000명의 유효기사 소지자가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풀을 만들기 위해서 육상에 이제 과학기술인 공제가 있는 것처럼 회사기술, 가팅, 회사기술인 공제를 좀 만들어서 실제 승선하고 있는 회계사뿐만 아니라 육상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이런 공제에 가입하게 되면 저희가 선원 풀을 만들고 언제든지 배를 타고 있는 분이 육상에서 전문가로서 근무하자고 할 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또 육상에 계시던 회계사가 배로 돌아가자고 할 때 그때도 기선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하고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실제 시행되고 있는 제도도 있는데 이것들을 좀 종합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들 그 장관님이 참여하시고 전문가와 함께 종합 토론을 한 뒤에 내년 1, 4분기 내에 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그 공제회 만든다는 굉장히 좋은 제도 같습니다. 정말 그 육상 근무하시는 분하고 그 회계 경험을 갖고서 그다음에 진짜 회계사로서 바다에 계신 분 같이 해가지고
그 공제 만들면 되게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아요. 그 관련해서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아이디어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우리가 뭐 선장하셨던 분들도 면허를 살려두지 않거든요. 다 그 죽어버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면허가 살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뭐 캡틴 출신이라는 거 그거 가지고도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그러니까 무리가 아니지만 그 육상 1급 면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전부 다 이제 해기 면허는 바다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육상에 올라오면은 그게 이제 소용이 안 되는데 내가 바다에서 근무하던 그 면허 플러스 육상에서 어떤 캐리어를 가지면은 플러스 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육상 1급 면허 또는 육상 2급 면허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갖다가 우리가 제출하게 되면은 육상 1급 면허는 뭐 육상에서 어떤 경력에 몇 년 종사해야 되는데 또 시험을 본다든지 해서 영국에 전에 있었던 엑스트라 마스터 비슷하게 이렇게 가면은 그거 이제 사회 진출하는데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현빈 대표님,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됐는데 그 좀 나가실 분들은 나가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요게 이제 대단히 중요하고 또 과장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뭐 토론이 길어지고 상당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는 이걸로 김상환 교장 선생님 인사말로 마치도록 하고 나머지 뜻 있는 분들은 좀 남아서 좀 토론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환 교장 선생님 오늘 클로징 리마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긴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뭐 11시 반이 됐는데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뭐 가족들하고 다들 행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전영호 교수님 뭐 미해협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데 그 오늘 중요한 자료들 많이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인영 교수님 그 뭐 해상교통 안전에 관한 거는 우리가 늘 배우는 그 바다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모두가 아마 배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정규 이런 교육 과정을 하지 않은 분들도 유보선 교육이라든지 도선 교육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또 모셔서 해양경찰에서 매번 또 월별로 그분들 모셔서 해상 안전에 대한 교육은 늘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여겨지고요. 특히 이제 어선 쪽으로 더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미 해협은 저희들 이제 교육기관 5개 하고 그리고 이제 선은 노련 그리고 또 선주단체들하고 같이 참가를 해서 해기 전승을 위해서 다양한 연구도 하고 정부의 다양한 의견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들어진 그런 협회입니다. 아마 전영호 교수님하고 해기사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활동을 잘하고 있고요. 계속 저희들도 뜻을 모아서 새로운 자료도 내고 정부에도 건의도 하고 그러려고 아마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아마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정말 우리 한국 해기 전승을 위해서 반드시 아마 필요한 그런 협회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뭐 김석훈 과장님도 주요한 뭐 말씀, 정책적인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모두들 행복하시고 내일 메리 크리스마스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공식적인 행사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메리 크리스마스 금년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내년 돼서 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